10월 27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은 조금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뉴욕 증시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단기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의 반반 매도 심리가 적용하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지수를 거의 1% 이상 다 끌어올렸는데 이게 또 5장 넘어가면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승인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기에 이란, 시리아 다른 아랍권 국가들의 참전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고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제가 최근 국내 증시를 한마디로 봤을 때는 호재로 시장을 들어올리기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 왜냐하면 호재로 악재들을 상승시키기에는 그 악재들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악재들의 규모가 국가 단위 리스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있을 거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리스크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있고 미국과 대만의 양안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호재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정도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든 정말 확대가 되든 요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들어가면서 좀 이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제외한다면 만약에 빠르게 좀 악재 해소된다면은 제 기준으로는 11월 17일 날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을 합의하는 게 가장 첫 기점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11월 17일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왜냐면은 하원 의장이 완전 트럼프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임시 예산안 추가적인 합의안에서 이제 슬그머니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까지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공화당에서 받아들일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좋은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다가 11월 17일 날 또 합의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또 셧다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셧다운 이번에는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점 마감 매도 심리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내가 비중을 싣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주도주를 하려고 하면은 11월 17일 날 임시 셧다운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기간을 좀 두고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이거 오늘입니다. 이게 아마 1시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이 팔레스타인 자원군이 로켓을 추가적으로 발사됐고 특히 지금 이 하마스와 이란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에 갔어요. 하마스 담당자랑. 그래서 러시아에 가게 되면서 이게 말 그대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죠. 북한과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인데 여기에 이란, 하마스까지 붙어버리면은 굉장히 피곤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증시를 상승시켰던 중동에 대한 호재들, 카타르라든가 사우디 이런 것들도 무너질 수가 있죠. 왜? 중동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은 직전 리스크가 커지잖아. 건물 지으면 뭐해요? 이게 테러 날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못 보내잖아요. 건물 짓기 위해서 전쟁이 난 국가에. 그래서 좀 유의한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반등 나오나요? 해가지고 2,300포인트 그래 저점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반등이 나오는 기점도 가장 큰 재료는 일단 셧다운이 해소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셧다운은 미국 정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관계에는 모든 게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다 이 정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11월 17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근 증시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개별적인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외부적인 이슈가 워낙에 시장이 강하게 타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이제 국민연금 개헌안 이슈 나왔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어떡하죠? 그냥 저는 돈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거죠. 나라에서 강제로 돈을 걷어들인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노후자금 대책 못할까봐 나라에서 한다? 이건 아니죠. 정말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과연 어떻게 개선될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뽑으실 때 국민연금 개혁안 가지고 오는 사람을 뽑으세요. 아니면은 우리는 괜찮아. 저는 사실 못 받을 확률이 높고
뭐 이제 한 5, 60대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우리 아래 단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네,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아무도 계획 안 하는 거 보면은 네, 똑같죠 정치인들은. 그래서 좀 아쉽다. 자, 우리 유평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하겠다. 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하지 말고 불법을 빼시고요. 공매도 전산화를 하시면 되는데 그 말은 쏙 빼놓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뭐 본인들의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업이다.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득이 되는 것들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진 않다. 그래도 일단은 뭐 불법 공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시장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해. 그냥 풀려면 완전히 풀고 개입하려면은 완전히 공매도 전산화하고 불법 공매도 하면은 증권가에서 완전 퇴출시켜 버린다든가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말뿐인 거예요. 이게 불법 공매도 전수한다. 그리고 최근에 CFD 막아버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에서 거래대금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아직도 중소형주는 공매도가 안 되죠. 왜? 왜 안 풀어? 그거 풀어야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어폐가 있는 행동을 지금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를 잡을 거면 공매도를 다 풀어버린 다음에 불법 공매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철퇴를 내리든지 아니면 공매도 전산화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도 공매도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10년 차인데 모든 금감원장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하고 한 2, 3개월 지나면은 또 이제 흐트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쉽지 않다. 빨리 국내 증시를 떠나서 미국 증시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죠 지금 시장에서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와 외국계 이제 증시 환차 손익 때문에 너무 커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지 않다. 지금 외국인 투자들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내 시장은 연기금, 금융기관, 뭐 이제 기관, 개인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 외국인 투자들이 없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급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대형주가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공매도 때문이다.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양하겠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뭐 주주 환원 조치를 하지 못할 수 있게 너무 세금이 세다는 점들, 네, 너무 대주주에게 약간 엄격한 그런 것 리스크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거의 뭐 역사적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장에 좀 시장을 부양시킬 만한 재료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에코프로처럼 열풍이 불던가 아니면 예전에 비트코인 이슈처럼 야 돈 넣었대 누가 벌었대 해야지 시장에 들어오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 딱 치면은 폭락, 악재 이런 뉴스밖에 안 뜨니까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신규 자산들이.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시장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제가 올려드리는 그 거래대금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 제가 한창 주식 할 때 여러분들 원래 우리나라 양시장 거래대금은 10조 원이 안 되는 거래대금입니다. 코스피가 한 6조 원 정도 되고 코스닥이 3, 4조 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었어요.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비트코인 터지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에 활성화되면서 이게 70조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70조 원. 70조 원까지 올랐어요. 2020년도에 이게 거래대금이 2021년도에는 이렇게 빠지고. 근데 이게 갑자기 시장에서 이제 이 큰 거래대금들이 현재 양시장 합쳐가지고 이제 12, 3조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에 좀 주도주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테마주로 집중될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테마주가 뭐였는지 아세요?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밖에 없었어요. 테마주가. 그 외에는 모두 테마주로 안 불렸어요. 작전주라 불렸죠. 작전주. 네. 그리고 계절주.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올라가는 주식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원래 이 정도 시장이었어. 근데 이게 비트코인 이후에 2020년도에 확 커진 거지. 우리나라 시장은 절대 막 이렇게 대규모의 거래대금을 끌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귀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완벽하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뉠 거예요. 우량주, 성장주에 대해서 천천히 스윙주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주도주 수급 들어오는 거 막 그냥 물리든 말든 들어갔다가 수익 나면 팔고 손절 나면 손절 나면 빨리 치고 빠르게 수급해서 순환매매 하는 사람들
딱 두 종류 나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가치 투자, 네, 뭐 이런 거 바텀업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딱 두 종류 나눌 겁니다. 옛날처럼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투자국에서 막 이제 삼성전자 막 5년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투자 스탠스를 잘 확인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예전에 강세장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우리나라의 강세장은 딱 두 번밖에 안 왔습니다. 2018년도, 2020년도 10년 동안 두 번밖에 안 왔어요. 대세 상승장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대세 상승장은 앞으로 기대하기 많이 힘들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올랐기도 하지만은 이 실적의 반등이 나왔지만은 신혼등급 전망가 그리고 사실 이 반도체 관련된 산업이 과연 언제까지 좀 바닥을 찍을 건지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합니다. 네, 뉴스를 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디램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외국계 증권가 리포트는 달라요. 그래서 경기 동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삼성 SDI 실적이 잘 나온 업종들 위주로 또 그래도 많이 반등이 나왔다, 2000년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기관 금융투자가 시장 들어오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부터 기관 금융투자는 숏 포지션입니다. 절대 주식 물량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게 좀 있으면 털 건데 이게 털릴 때 또 증식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다만 오늘 좀 과대납폭이 나온 종목들의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 다만 거래 비중이 낮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막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포모 현상이 전지로 발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실체를 확인한 거죠, 사실상. 자, 그리고 뭐 오늘 엔터주도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이제 뭐 루머로 밝혀졌다. 최근에 뭐 마약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루머였다라고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유튜브가 좀 정지당하면서 멘탈이 많이 붕괴가 됐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좀 찌라시 정보들이 진짜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에코 플라스틱도 오늘 장전에 찌라시가 엄청 많이 돌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무자본 M&A 이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다보링크 이런 정도도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CCS 뭐 이런 것들. 근데 좀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저도 계속 망설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항상 찌라시 종목들은 폭락을 염두에 두고 뭐 이제 내가 관심 있다 하더라도 비중 1-2%만 담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찌라시가 나왔다는 거는 모멘텀 있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고, 많이 알게 되면은 많이 산다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뭐 특이한 이슈는 없게, 네, 개별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인공지능 로봇 관련 테마, 의료기기 관련 테마가 오늘 많이 올랐죠. 뭐 루닛이라든가 뭐 QX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JLK도 많이 올랐고, 장기적인 이제 제가 로봇에 대한 이런 전망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봇 좀 뭐 사야 되나 많이 물어보세요. 레보 로봇에서 13만원 밑으로 사시면 됩니다. 네, 레보 로봇스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고 13만원 올 때만 사시면 되고, 안 올라가면 안 사도 됩니다. 최근에 조정 많이 나왔죠. 사시면 되고, 그 외를 제외하고는 지금 성장주는 저는 다른 종목들은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실적 종목에 대한 부담감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제 종목을 리밸런싱 시간에 말씀드리면은 12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상장 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또 솔솔 나올 거예요. 이 4, 5월달 상장 페이지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적극적으로 공략한 주식들 중에서 수익주는 괜찮아, 뭐 재무제표중.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뉴스에 들어간 종목도 있고 막 그런 종목들이 많을 텐데, 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정말 엉망인 주식들은 그냥 파시는 게 맞는 거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구간에 나온 종목들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지금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라. 그래서 앞으로 실적 부담감도 더 커지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는 뭐 내가 스윙을 하시던지 나중에 추매를 기다리는지 상관없는데, 실적도 개판인데 내가 물려서 가지고 있었어,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좀 정리를 슬슬 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지만 12월 안에까지 단기적으로 변동성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정리를 염두를 해주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으로 또 코스닥 시장 또 출렁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 계속 높아질 거다. 자, 오늘 증시 요약하면은 11월 17일까지 모른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마감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